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성과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포럼의 지정 토론을 진행해 줄 좌장님과 패널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실 컨소시엄 중부권 허브사업단의 엄기용 단장님, 발표를 맡아주신 숙명여자대학교 이영민 교수님과 포스코에서 오신 조영준 리더님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자 함께 해주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호연 국장님, HRD 전문가 안지선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국공학대학교 정동열 교수님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포럼 진행을 위해 마이크는 좌장이신 엄기용 단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컨소시엄 성과 포럼의 좌장을 맡게 된 중부권 허브 사업단의 엄기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제 금요일 오후인데요. 아마 일주일 중에 가장 즐겁고 흥분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행사가 하루 종일 진행되는 바람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금요일 오후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의 취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컨소시엄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과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훈련센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자율공동훈련센터는 공동훈련센터 중에서도 이제 가장 성과가 뛰어난 기관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급적이면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생각만큼 잘 해드리지 못해서 늘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오늘 성과 포럼에서는 자율공동훈련센터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과 우리 컨소시엄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성과 포럼은 발제자와 토론자에 대한 소개, 주제 발표, 그리고 지정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숙명여자대학교 이영민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자는 포스코의 조영준 리더님이십니다.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첫 번째 토론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김호연 국장님이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한국공학대학교의 정동열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RD 전문가이신 안지선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럼 지정 토론에 앞서 두 분의 강연 발표를 듣겠습니다. 숙명여대 이영민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 행사를 주최하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러한 행사가 이렇게 크게 열리는 걸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랐는데요. 사실 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초기 시작할 때 이런 행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한 30분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전체 다 모여가지고. 이 역사가 되게 오래된 그 사업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사업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고 사업이 커질 거라고 아무도 아마 짐작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벌써 한 20여 년 이상이 흘러가지고 이 사업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특히나 오늘 그 발제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자율공동훈련센터 활성화 방안인데 이거는 사실은 수년 전부터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이러한 그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셨고 아마도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발전시키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오늘 오신 많은 자율공동훈련센터 분들은 아마 그 컨소시엄에 있는 어떤 일반적인 공동훈련센터보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아마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발제를 드렸으니 현재 고용노동부가 아마 산업인력공단에서 생각하는 어떤 자율공동훈련센터의 인센티브 방안 이런 부분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내용을 아마 살펴보실 여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제가 그 자율공동훈련센터 분들께 이런 인센티브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역할과 책무를 부여해드리고자 활성화 방안 마지막에 썼습니다. 아마도 제가 드리는 책무를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하셔서 바로 내년부터 적용하시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퀴즈 하나 드리면 아마 여기 계신 분 자율공동훈련센터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본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는지요? 아마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라는 건 원래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 그 모태나 연역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들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 자체가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다른 여타 훈련 사업들과 차별화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을 통해 가지고 훈련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시설과 장비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직업훈련 사업과는 굉장히 큰 차별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훈련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직업훈련 기관들 우리나라에 대략 등록된 기관만 한 5천 개 이상이 되는데 굉장히 부러워하고 질투를 합니다. 왜 이 그 공동훈련센터만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직업훈련을 활성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사업보다도 굉장히 성과가 많고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것보다도 아마 그 지금 수행하고 계신 자율공동훈련센터가 이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 지정을 받으실 때 운영기관 규정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규정에 있는 것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훈련의 효과 향상과 공동훈련센터의 성과 향상에 동기를 부여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일반 공동훈련센터와 차별화되는 선도적 그리고 리더급의 훈련 센터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게 아마 이러한 그 지정의 이유였던 것 같고요.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공동훈련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20% 이내의 기관에 해당돼야 되니까 저는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30%로. 근데 20% 이내에 있는 기관들인 것처럼 굉장히 그 훌륭한 기관들이 이 자율공동훈련센터가 로 지정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심의위원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적정성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른 일반 공동훈련센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율공동훈련센터 제도 자체가 되게 경직적이고 여전히 행정적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자율공동훈련센터가 여전히 자율성이 없는 공동훈련센터로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상위 20%에 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기관인데 불구하고 나름 격려와 포상을 제대로 못 받고 인정 못 받는다, 이런 인식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 자체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런 불만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드리는 단기 개선 방안, 아마 공단에서 아마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살짝 흘렸을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이게 발표가 돼가지고 아마 정리돼서 여러분들께 들어갈 텐데요. 제가 사실은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받아서 제가 일단 검토를 했는데 3년간 면제를 해주는 건데 사실 이런 훈련 사업은 없어요. 예, 직업 훈련 사업들 중에 이렇게 면제를 이렇게 심하게 해주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훈련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인센티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단연 사업이고 행정 절차를 또한 간소화 시켜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 또한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다소 제가 볼 때는 특혜성의 절차가 있다고 보이고요. 아울러서 더 좋다고 생각되는 건 대응 투자 비율이나 심사 양식을 간소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그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다른 것보다도 우리 여러 가지 그 훈련 활성화를 위해서 각 대중소상생이나 전략 분야별로 좀 더 인원을 존중한다던가 운영 과정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부분들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도 자율로 한다. 이거는 공단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자율공동훈련센터를 믿고 있다, 신뢰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직업훈련 사업이든 간에 이런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굉장히 강화해 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 믿지를 못하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율 모니터링으로 하겠다는 거는 여러분을 잘 믿고 있고 신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고용노동부나 공단에서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는데 그 사고 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고 치고 나면 전부 다 이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열심히 잘 하시고 질적으로 개선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인프라를 추가 지원한다던가 전담자 연수를 지원한다던가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인센티브의 확대라고 보입니다. 이런 인센티브 방안들을 아마 공단과 고용부에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아마 더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자율공동훈련센터는 앞으로 좀 더 많은 그 자율성과 이런 것들을 갖고 직업훈련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율공동훈련센터 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이런 인센티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국장님께서 오시고 담당 사무관님도 오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율공동훈련센터 분들께는 좀 다소 불편하고 왜 와서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자율공동훈련센터가 좀 더 발전하려면 이런 점들을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가야 될 그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의 방향성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율성과 재량성을 드렸는데 도대체 자율공동훈련센터는 뭐를 해야 되는가, 책임은 도대체 뭔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좋은 거죠. 여러 가지 허용도 해드리고 예산도 지원해드리고 행정적인 편의도 봐드리는데 책임은 뭐지? 라고 하면 이제 물음표가 제가 들었다는 얘기고요. 지금 하는 게 투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지 성과 보상인지 헷갈린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인센티브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게 성과가 획기적으로 늘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고요. 아니면은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일반 공동훈련센터가 각성을 하고 자율공동훈련센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드렸던 이유가, 사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각종 인센티브나 자율성의 확대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잘해주면 우리 되게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 연구를 하는 저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에 대한 보상인지 투입을 개선하기 위한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 뒷부분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러한 자율공동훈련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율성 부여나 활성화 조치는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고요. 다만 자율공동훈련센터가 그냥 지금처럼 가지 않고 좀 더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율성과 재량성 인센티브를 준 만큼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성을 설정해 봤습니다. 그 과제를 3가지 제안을 드렸는데요. 지금 있는 우리가 하는 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지금 있는 공동훈련센터의 방향성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투입과 인증과 자율 중심으로 지금 프로세스를 갖춰놓은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다양한 투입적인 요소와 시설과 장비나 개선이나 훈련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직업훈련 사업보다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잘하고 있는지를 또한 인증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 직업훈련 사업의 전반적인 경향이기도 하지만 자율공동훈련센터를 좀 더 믿고 좀 더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목표 중심의, 물량 중심의,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로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 자율공동훈련센터가 하고 싶은 물량이라든지 목표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자기가 설정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거를 판단해 가지고, 이를테면 제가 제안한 방법은 포뮬러 방식인데, 포뮬러에 따라서 그런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허용을 하고요. 공단과 센터는 상호협약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면 체계. 사실 지금도 약간 이것과 비슷한 체계로 하는데, 제가 강조로 드리고 싶은 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동훈련센터가 좀 더 성과를 과감하게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허용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처럼 물량을 제한한 게 아니라 연간 200명이 아니라요, 500명 하고 싶다면 일단 제한합니다. 그런데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뮬러 방식이에요. 센터별로 역량이 다를 거고요, 할 수 있는 수요 공급이 굉장히 다를 텐데, 이런 거를 포뮬러를 만들어 가지고 그에 맞게끔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기 서울에 계신 공동훈련센터 분이 계시죠. 서울에 계신 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훈련생 모집을 상당히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 혹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오신 센터도 아마 있으실 텐데 상당히 열악하고 힘드세요. 그런 센터를 거의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거는, 사실 지원한다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서울에서 요구하는 훈련 과정의 수준과 난이도가 되게 높을 수도 있어요. 혹은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서 요구하는 건 또 다른 수준과 내용을 요구할 수가 있으면 그거에 맞게끔 적절하게 공식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수요와 지역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 방식과 평가 체계를 갖춰줘서 성과 중심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외에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있는 것 같은 경우를 살짝 바꿔보면 수시 심사를 확대하거나 재량 물량을 미리 배분한 뒤 집행을 통제하는 방식을 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호주나 미국이나 다 이렇게 해요. 보통 물량을 할 때 훈련기관들이 하고 싶은 물량 제한하고 정부는 적절히 판단하되 가능하면 산술적이고 계량적인 공식을 통해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확정시켜주고 좀 여유 있게 줍니다. 왜냐하면 달성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달성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컨소시엄 사업에도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다는 말씀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우리 고용노동부 국장님께서도 머리가 아프실 텐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하위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공단의 국장님하고 지도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략 분야 대중소만이 아니라 노동전환도 하고 KD이탈도 하고 온갖 센터 유형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초기에는 그렇게 센터 유형이 많지도 않고 사업 유형이 분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복잡합니다. 그러면 재정당국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다 그게 그 센터인데 뭘 이렇게 지정을 많이 하고 있냐고. 저는 질문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풀어야 되는 숙제인데, 그거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밑에 있는 표는 그냥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고요. 대중소 상생이나 산업계 수요형, 지역산업 연계형, 첨단산업 기술형 이런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기본적인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전형적인 직업훈련,
전형적인 직업훈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그렇지만 제가 아주 순화시켜서 쓴 표현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직업훈련이라는 거는 물량과 그리고 뭐 훈련 기관에서 공급 가능한 중심으로 훈련 과정들을 운영하고 공급하는 이런 체계가 아니라 바텀업 방식이에요. 사실은 훈련 기관이 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가 손 놓을 수밖에 없는 방식인데, 저는 국장님께도 이런 말씀드렸어요. 인력 양성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다. 고용노동부가 지역에서 인자위도 있지만 인력 수급 조사를 해요. 필요한 내용을 인력에 대한 수요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인력 양성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장을 잘 알아야 되고 인력 수요 예측을 잘한다고 하면 그거에 맞게끔 목표 중심으로 인력 양성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최근에 화두가 된 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는 사실 여기서 대중손이 뭐 여러분이 하시는 전략형이니 K디지털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분야나 속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같은 유형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거나 운영을 하게 되면 색깔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인력 양성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인력 양성이라는 게 중요한 화두가 되고, 그거를 공동훈련센터의 특성에 맞게끔 배분하는 방식 혹은 지정하는 방식을 쓰면 좋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반도체 인력 필요하다고 반도체 공동훈련센터 또 지정하고, 바이오 필요하면 바이오 공동훈련센터 하면, 제가 볼 때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 수는 조만간 100가지 유형이 나올 거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전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일반 직업훈련기관과 다른 우리 특히 자율공동훈련센터 혹은 컨소시엄 사업에 있는 일반 공동훈련센터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팅하는 거를 반드시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약하다고 생각해요. 혹 하시더라도요. 우리 그 직업훈련기관들의 맹점은 훈련을 잘하세요. 근데 훈련에 진입하기 위한 상담이나 훈련 상담, 경력관리 상담, 훈련 실적 누계 아니면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기관에 누가 훈련생이 찾아왔어요. 혹은 기업이 찾아오시면 당장 우리 살기가 급급해가지고 우리 훈련 과정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세요. 근데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자율공동훈련센터 정도 되면 오시는 분들한테 진입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훈련 과정이 정말 필요해? 당신 기업에 필요한지, 훈련생들한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상담하거나 평가를 하시고 역량 진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상담을 적절히 제공하고요. 특히나 중요한 게 기업의 HR 시스템과 연관시키도록 경력관리 상담과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기관이 훈련기관으로서만 역할하면 저는 자율공동훈련센터 색깔이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래 못 가요, 이렇게 하면. 훈련 전, 훈련 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가지고 다른 센터가 아니라 자율공동훈련센터에는 꼭 기능을 부여했으면 좋겠고요. 아래 호주랑 프랑스 사례를 드렸는데, 호주에 가면 재미난 제도가 있어요. 별 등급제라는 게 있는데 훈련기관에 별을 줘요. 하나부터 5개, 뭐 4개 이렇게 주는데, 그거에 따라서 훈련 단가 다 차동화됩니다. 포뮬러로. 그러면은 굉장히 훈련기관들이 열심히 하죠. 그에 따라서. 다만 이 별 등급제나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서울하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일률선상에서 비교하면 별 등급이 안 나와요. 지역적인 차이도 보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호주에서 하는 방식 중에 구직자 유형 분류나 직업능력 평가는 우리가 공동훈련센터에서 방문하시는 훈련생이나 기업들 대상으로 어떤 훈련 수요가 있는지를 적절하게 유형 분류하거나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해요. 이를테면 공동훈련센터에 기업이 의뢰를 들어왔어요. 이런 훈련 시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여러분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기관으로 연계도 하셔야 되는데, 연계를 하려면 본인이 잘하는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분류 체계나 진단 체계 같은 것들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 개별 훈련기관이나 기업이나 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직이나 IP 같은 훈련 계획 같은 것도 수립할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력개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자율공동훈련센터를 한 번 왔던 훈련생이나 기업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력관리를 시켜주면 계속 옵니다. 기업의 경력관리나 개인의 경력관리를 훈련기관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자율공동훈련센터 인센티브 주실 때 이러한 기능들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훈련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직업훈련과 고용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는 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 아마 이거 가지고 아마 논쟁이나 토론할 수 있는 여지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자율공동훈련센터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역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모두 듣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조영준 리더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포스코 조영준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많은 공동훈련센터와 저희 포스코를 포함해서 자율공동훈련센터 선정배를 받으신 기관께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해 주시는 고용노동부와 공단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영민 교수님이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을 저도 좀 들었는데 사실 저는 교육 분야에서는 그렇게 깊이 많은 연구를 해보진 않았지만 포스코 공동훈련센터가 2005년도에 훈련센터로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많은 성과도 거두었고 또 많은 제도 개선을 해왔고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해서 센터장으로서 국장으로서 고민을 해보니 오늘 포럼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과 좀 유사성이 좀 많아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유사성이 좀 많다 그런 부분을 좀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서로 공유 드리고 서로에게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훈련 규제, 행정 간소화 많은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중심이 돼서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사업을 2001년도 도입을 했고요. 대중소 상생 사업이라든지 전략 분야 확대 운영, 채용 연계형 맞춤 훈련이라든지 KT 디지털 플랫폼 이런 많은 사업들을 좀 운영을 해오고 있고 그동안에 고용부를 비롯해서 공단 그리고 공동훈련센터 모든 기관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율공동훈련센터를 13년도에 도입을 했고요. 작년도에 논의를 해서 올해부터 최소 훈련 시간 완화 등 규제를 좀 계속적으로 완화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 인원은 당초 초기에는 한 9만 명 정도 수준이었다가 지금 21년도 누적을 뽑아보니까요 327만 명 어마어마한 양적 성장도 있었습니다. 36배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수 기관 비율도 13년도에는 26개 기관에서 48개 오늘 이사장님이야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전수하시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을 건데 그만큼 공동훈련센터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성과도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한번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 52시간이 좀 시행이 됐고 비대면 코로나 이후에 훈련의 여건들도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우리 공동훈련센터 역할도 더 중요시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중장기 발전 방향이 모색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공동훈련센터는 총 141개가 지정이 돼서 대중소 상생, 전략 분야, KT 디지털 플랫폼, 산업전환 등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내용은 각 공동훈련센터별로 수요 맞춤에 의해서 직무 역량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포스코 예시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채용 예정자 과정, 그 다음에 신입사원, 일반 직원, 현장 관리자, 여기 임원들도 있습니다만 현장 관리자 포함해서 임원들 계층별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직무라든지 기술 직무, 조직 역량, ESG, 혁신 등 다양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모든 요구 역량들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입니다만은 작년도에 22,000명의 집합교육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시간 인당 시간을 좀 확보하면서 집합교육에 대한 효과를 더 중시하면서 교육 훈련을 좀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앞서 이제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좀 청취해가지고 공동훈련센터의 역할을 정립한다든지 아니면 최소 훈련 시간 완화 등 지속적인 규제 완화, 행정 절차를 간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키워드가 자율공동훈련센터인데요. 자율공동훈련센터부터 해가지고 컨소시엄 최소 훈련 시간 조정 등 많은 효과가 있고, 특히 정말로 고마운 거는 자율공동훈련센터 지정과 컨소시엄 훈련 시간 8시간에 4시간 줄임으로써 중소기업의 많은 열악한 기업들은 8시간을 사실 맞추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혁신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무부처 관계기관이라든지 공동훈련센터의 역할 수행, 그리고 협약 기업의 경영진, 또 많은 근로자들과 간접 참여로 어쨌든 양적 질적으로 많이 성과를 드렸습니다. 훈련 추이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27만 명으로 높아졌고요. 그것도 20년 만에 이렇게 많이 성과가 있었고, 특히 성과평가 결과도 저도 이제 48개 기관이 원래 선정됐다 상당히 놀랐는데, 그거는 그만큼 자율공동훈련센터든 공동훈련센터든 기관으로 선정되니 나름 제 역할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개선 니즈입니다. 훈련에 대한 활용 실태를 좀 살펴보니까요. 그동안 많은 개선을 했지만 한 단계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를 좀 더 다가서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훈련 활동 여부를 좀 살펴보니까 1000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에서는 29.2% 정도가 우리가 컨소시엄의 사업들을 활용을 하고 있었고, 미활용 60%였습니다. 그리고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미활용 55.5% 정도 됐는데, 그 사이를 살펴보니까 사실 중소기업은 아직 훈련에 대한 니즈보다는 어쨌든 생산과 품질과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고요. 또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든지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특히 훈련 참여 부족 이유가 10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인력 부족에 의한 생산 차질, 적절한 훈련 위탁기가 부재, 훈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비용 부담 등 이런 어떤 요소들도 있었지만은 규제라든지 절차가 엄격하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도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포스코나 삼성 SDI든 삼성중공업이든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컨소시엄 취지가 대기업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 기관을 활용한 교육 효과가 가장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가 절실하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컨소시엄 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제도들 간의 기준 정비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됐습니다. 미참여 대기업들을 좀 인터뷰를 좀 해보니 컨소시엄 사업을 위해서 운영 절차가 복잡하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비용들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제도가 훈련 영향도가 좀 미비하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주 50시간 시행이 지난해 50인 미만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양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 측면에서는 당연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인력 부족에 의한 생산 차질이 있는데, 훈련 측면에서는 좀 훈련을 더 어려움을 가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들도 많이 부요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발생 이후에 유급 훈련 과정이라든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었는데, 현장 훈련 여건을 고려해서 기준 완화라든지 타 훈련 제도를 간 훈련비를 좀 기준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환경 이후에 많은 수요자 중심 훈련에 대한 걸맞는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특히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과 모바일 환경하에서 원격 훈련이라는 기준들,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 챕터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지속적으로 훈련을 참여를 유도를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겠다. 대표적인 게 유급 훈련 기준 완화입니다. 앞서 살펴본 원인 중에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훈련에 대한 투입이 곤란하고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애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 일부 부담을 좀 완화할 좀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 발생했을 때 우리 고용부에서 좀 제도를 시행했던 유급 훈련 기준을 좀 조정 완화해서 대폭적으로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별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든지 상시근로 150명 미만 사업주 같은 경우는 현행 5일 교육이라든지 월 20시간 교육을 3일 또는 월 18시간 교육을 좀 완화한다든지 그 외 기업들은 60일 또는 180시간을 30일 또는 120시간으로 좀 완화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급 휴가 부여 방식도 연속해서 5일 이상 진행되는 것들을 1개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3일 이상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연속 60일 이상 되는 것들을 30일 이상으로 좀 완화하는 그런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일부 200명까지 완화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훈련센터에 도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직업능력 개발이 직무훈련에 대한 강화가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은 외부 훈련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특히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관리자의 리더십을 위해서는 상당히 경영회계 사무 분야가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경영회계 사무 분야의 훈련 과정 인정을 제한을 폐지한다든지 대폭적으로 완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채용 예정자 관련 훈련 지원 수당 등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타 재원 제도들 간의 형평성이 좀 많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게 상황을 보면 각 제도가 시행이 되고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긴 하겠지만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공동훈련센터나 교육생 입장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유사 사업들을 적용을 할 때 가끔 좀 많은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사성 있는 제도들은 좀 조정을 하거나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 훈련 수당을 추가로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용 예정자 과정 인당 월 20만 원을 주게 되면 월 20만 원을 추가로 하고 2개월, 3개월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파 축하 선물을 좀 두는 등 회사 내에서도 나름 각자 노력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운영 편의성입니다. HRD 넷에 우리가 교강사라든지 운영 통합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시스템 내에 교강사진 최초 등록은 한 후에 각 사업별로 강사진을 활용해서 일학습 병행이라든지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화면에 동일한 내용들을 좀 중복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좀 통합을 해가지고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교강사들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또한 시설 장비 등에서도 상기와 같은 통합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지금 2년이 지나게 되면 그 회원 가입에 대한 정보가 다 모두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기존 회원 가입 정보들을 계속 활용을 하고 또 간편 가입 정보를 좀 활용을 하면서 그리고 카카오톡 가입 방법을 좀 해서 많은 훈련생들이 쉽게 우리 HRD 넷을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포스코에서 중소기업에 많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년 퇴임을 하시고 60대 후반 70대 그런 근로자들도 많이 훈련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대한 상당히 좀 접근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운영 편의성을 좀 제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공동훈련센터 도입 모델인데요. 오늘 우리 이영민 교수님도 많은 제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주요 내용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즉
작년도 개선을 해서 내년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자율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적용을 해 가면서 어떤 제도를 운영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폭적인 자율성을 부여를 하는 것과 그리고 감독과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를 강화한다면 저는 충분히 또 다른 자율공동훈련센터의 모델링을 제시하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반 운영비 안에서 허들을 좀 적용을 해서 하는데, 일반 운영비라든지 모든 예산은 자율공동센터에서 5억이면 5억, 7억이면 7억 부여를 해서 그 안에서 훈련센터가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사업계획서 심사 운영, 이런 부분들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심의, 운영 이런 부분들 대폭 간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방향 목표에 있는 강사진, 활용, 시설 장비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데, 또 수정 보완하고 사업 운영할 때 과정 신청하고 또 미참석자에 대한 강사진 수정하고 또 교육 결과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운영 방향을 딱 설정을 하게 되면 그게 중간에 모든 게 생략을 하고 결과 보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율공동훈련센터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하되, 다만 우리가 성과평가할 때 엄격한 성과평가 기준과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지도 검증도 있지만은 그 훈련센터가 자유롭게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모델링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이 낮은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좀 통합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 앞서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A, B, C, D, E, F, G 어떤 자율공동훈련센터의 어떤 공동훈련센터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목표는 직업능력개발, 그리고 중소기업, 열악한 기업들을 훈련을 업그레이드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면 그동안에 운영해왔는 기업의 참여도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을 좀 고려해서 좀 통합화가 되지 필요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일부 사업 중에 기업 활용도가 낮은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장기 과정, 그리고 선발 애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대중소 상생 훈련에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좀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교육 인당 수당을 좀 더 상향을 해가지고 충분히 훈련할 때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원격 훈련 인정 기준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바일 학습 시에도 우리가 수료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지금 보면 비대면 교육을 좀 2년 동안 우리가 거치면서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훈련센터에서 비대면 교육을 한다면 집합교육이 안 되는 비대면의 효율성을 좀 판단해 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따른 부여를 한다든지, 그리고 엄격하게 따지면은 원격 훈련은 절차가 상당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에 쇼폼 형태의 영상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영상들도 좀 접목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공동훈련센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자율공동훈련센터에서 그리고 공동훈련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 사업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짧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의 그동안에 우리가 직무 역량이라든지 기술 경쟁력 강화에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누가 자타가 부인하더라도 그거는 자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우리 컨소시엄 훈련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어떤 과제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해왔습니다마는 규제 완화라든지 행정 간소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중소 상생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율공동훈련센터 중심으로 여러 기관에 대한 멘토링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실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우리가 멘토링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C등급, D등급 받고 있는 부분들은 B등급, A등급에서 좀 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공동훈련센터에 참여한 기업들이 상향 평준화되고 아직 열악한 저 훈련 규제를 하지 못한 아까 데이터에서 40여 %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기관들도 좀 끌어들여서 말 그대로 우리 컨소시엄 사업이 대한민국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고 오고 있지만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20년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정체성이라든지 중장기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한 혁신과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에 수고해 주신 이영민 교수님과 조영준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두 분 발제자님의 유익하고 통찰력 있는 발표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영민 교수님께서는 자율공동훈련센터 운영에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요. 단기 개선 방안으로 심사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훈련 활성화를 위한 훈련 분야 인정 확대, 그리고 추가적 인프라 지원과 전담자 교육 강화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으로 성과 관리를 투입 인증 자율 중심에서 성과 포뮬러 목적 중심으로 이동해야 할 것, 그리고 컨소 사업의 프레임워크를 전형적인 직업 훈련에서 인력 양성 시스템 기반으로 전환할 것, 그리고 공동훈련 센터에서 진입 상담에서부터 훈련 사후 관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영준 리더님께서는 컨소 사업의 운영 성과를 말씀하시고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 해소 노력이 필요한 개선 니즈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안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유급 훈련 기준 완화, 훈련 과정 인정 제한 폐지, 훈련 지원 수당 개선, HRD 넷의 통합 운영 개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업 주도형 혁신적인 자율공동훈련센터 모델 도입과 효율성 낮은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통합화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발표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한국공학대학교의 종동열 교수님의 코멘트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대학교의 정동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발제를 통해서 좀 많은 내용들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활성화와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두 분의 발표 내용을 듣고 제가 또 생각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컨소시엄 사업이 이제 20년 정도가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컨소시엄 사업이 주로 이제 당면한 문제점, 외부에서 지적을 받는 사항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현장에서 특화된 내용들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공격을 받는데요. 저도 이제 컨소시엄에 대한 구체적인 뭐 연구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되게 평준화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훈련을 만드셔냈던 거고 지금까지 만들어냈던 거고 그것이 다시 현장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평준화가 되어가는,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을 통해서 그렇지 못했던 훈련기관들의 그 기능을 끌어올린 그런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20년 동안 거쳐오면서 상향 평준화를 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몇 가지 좀 보고서 의견을 드리면 리더님께서 굉장히 많은 개선 사항들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컨소시엄 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그 내에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많이 또 생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개선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제 정책을 만들 때 보면 바텀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현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낼 때는 현장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세요. 현장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캐치를 해서 새로운 정책,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한번 만들어진 제도가 개선을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죠. 많이 듣긴 하는데 개선을 하려고 해서 뭐 대표적인 게 하루 8시간을 4시간으로 축소를 하는 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책 당국에 갔을 때 또는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까지 올라가다 보면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왜 하느냐 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장의 의견이 묵살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도를 바꾸는 데는 굉장히 좀 이미 기존에 고착화해 있던 것을 깨기는 좀 어렵고 여러 사람을 설득시키기에는 좀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개선이 좀 어려워지긴 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또 리더님을 포함해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의 의견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더님께서 말씀하셨던 협의회 등을 활용을 하신다면 협의회 등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 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로 쓰인다면 이제 현장에 필요한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자율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영민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과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자율이라는 것은 어떤 자율성을 드렸는가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이라는 포인트, 규제 완화라는 포인트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은 좀 안타깝게도 약간 행정에 대한 절차 완화라든지 아니면 규제에 대한 완화 정도로의 자율성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좀 운영의 자율성 또는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드리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졸리신 것 같고 다들 좀 오래 앉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저희 아들이 뷔페를 되게 좋아합니다. 뷔페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잖아요. 뷔페를 가면 가장 돈 아까운 게 김밥이나 이런 걸 먹는 게 가장 아깝잖아요. 저희 아들 8살인데 8살짜리 아들을 뷔페를 데리고 가면 늘 피자를 먹는 거예요. 피자를 먹는데 아시잖아요. 도땡땡 피자보다 뷔페 피자는 훨씬 더 맛이 없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피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 저 아들내미는 왜 저 아깝게 피자만 이렇게 먹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제 메뉴 선택권 자율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피자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렇게 제가 이제 교육학 박사니까 교육 심리적으로 이제 분석을 막 해봤더니 아들이 좋아하는 거는 피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피자 위에다가 체다 치즈를 이렇게 뿌려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피자 그 치즈를 찍어 먹는 걸 좋아해서 와이프한테 이제 치즈를 한 그릇을 갖다 주고 자 우리 지금부터 스테이크를 저거에 찍어주면 잘 먹을 거야. 정말 잘 먹는 거예요. 왜 이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자율성을 드리면 그런 이제 기획에서부터 운영의 자율성을 드리면 컨소시엄에서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변화를 추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를 추구를 하실 거고요.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용부라든지 산업인력공단 또는 허브에서는 그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자율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셨는지 그 포인트를 캐치를 하신다면 지금 같은 규제 완화, 행정적인 절차 완화에서 더 나아가서는 기획에서의 자율성 또는 제도 개선까지 자율성을 통한 제도 개선까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자율이라는 포인트를 조금 더 넓게 보시고 넓은 자율성을 드리는 것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하실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더님 마지막에 협의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른 뭐 컨설팅 같은 것들도 같이 하면 좀 성과가 낮은 기관들을 끌어올릴 수 있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일자리 센터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교육학에서는 동료 장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컨설팅에서는 피어 장학, 피어 리뷰 아니면 피어 컨설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학 일자리 센터도 권역별로 우수한 기관을 장학을 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컨설팅 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그 지역 내에 있는 기관들을 자체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자율공동훈련센터들 또 우수 성과를 내보이시는 기관들을 많이 선정을 하셨는데 이 기관들에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 더 부여를 해주신다면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율 또는 우수 기관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이 내에서도 새로운 유형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율 공동 훈련 센터 간의 연계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공동 훈련 센터 유형들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컨소시엄 내에서도 하나의 컨소시엄 내에서도 또 스피노프 개념의 새로운 조그마한 단위 사업들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컨소시엄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업에서 추진을 했던 게 이제 클러스터형 훈련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들 내에서도 형님 동생 기업들이 있는데요. 형님 기업에게 약간의 자율성을 부여를 하고 동생들을 모아오게 하면 한 5개에서 6개 기관들이 모여서 우리 소규모 컨소시엄처럼 운영되는 그런 훈련 사업들도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 내에서 스피노프 또는 컨소시엄 내에서 소규모 컨소시엄을 또 하나씩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의 다양한 또 사업들도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자율성을 부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창구로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안지선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지선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HRD 전문가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자율공동훈련센터에 사실은 전담자 분들이 사실 저보다 훨씬 내공이 더 강한 그런 HRD 전문가 분들이라서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는 부분이 좀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앞에 그 두 분의 발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조금 아이디어를 이게 더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되시면 이제 거의 영혼이 지금 빠져나가는 시간 정도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교육 담당자 생활을 좀 오래 했었었는데 사내에서. 근데 그때 이제 하면 같은 회사인데도 이제 현업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 과정에 입과시키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바쁜 시절에는. 그래서 이게 사실 사내 직원 교육에서도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교육생을 모집한다라는 게 이렇게 외부 해박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외부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훈련생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20% 안에 지금 20% 안에 들려면 이제 훈련 목표 정량적인 목표 다 채우시고 그다음 정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잘하셔야지 이제 들어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의를 표하고 싶고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해외 기업들에서 이제 교육을 잘 이제 훈련을 들어오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근데 어떤 기업체 임원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을 보약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교육이 보약이면 여유 있을 때하고 안 바쁠 때만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고 보약은 사실은 교육이 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자율공동훈련센터들의 훈련 과정들은 사실 이제 밥 같은 지금 훈련 과정들, 그러니까 좀 고도화된 훈련 과정들을 또 많이 기획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셔서 아마 그런 정량 목표도 달성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까 지금 공단에서 생각하는 게 이제 이 자율공동훈련센터 선정을 한 30%까지 이제 늘리는 어떤 방향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게 절대평가 기준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게 우리 이제 그냥 일반 계좌제 훈련에서 훈련 기관들 인증할 때 1년 인증, 3년 인증, 5년 인증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훈련 과정을 3년 면제를 한다 그러면 그런 이제 3년 정도 인증된 자율 훈련 센터는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1년 인증을 받은 그런 데들은 1년 동안 면제를 해주고 그런 좀 차별적인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영민 교수님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이걸 좀 활성화를 위한 질문에서 이 자율공동훈련센터에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목적을 조금 분명히 했으면 이게 투입 여건의 개선인가 아니면 인센티브인가 그 부분에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공동훈련센터에 주는 어떤 그런 혜택들이 인센티브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런 투입 여건들을 좀 개선해 가지고
실제로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훈련 성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아마 단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일 테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후자가 이제 목적이 될 텐데, 이게 약간 그 경계선이 이제 모호하다 보니까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게 아까 이영민 교수님이 이제 그 경영회계 사무 분야 200명 이내까지 그 허용해 주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전체 공동훈련센터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자율 공동훈련센터에만 주는 인센티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돼서, 만약에 이게 자율 공동훈련센터에만 주는 어떤 이득이라고 한다고, 혜택이라고, 인센티브라고 한다고 그러면 혹시나 이게 다른 일반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런 거나 비슷한 거죠. 우리가 육상 경기를 하는데 너는 작년도에 1등 했으니까 지금부터 10m 앞에서 뛰어.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계속 이게 아마 한 번 자율공동훈련센터는 계속 자율공동훈련센터가 될 수밖에 없고 일반 공동훈련센터는 못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제가 얼핏 한번 해봤고요. 그 수시 심사를 조금 확대한다라는 부분도 그 발표 자료에 좀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 그 지산맛 쪽에서는 실제로 수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훈련 과정들을 기획해서 이제 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중소나 전략 쪽에서도 아마 이제 예산 관리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수시적인 수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그 산업 기술의 환경은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정체된 어떤 방향의 훈련보다는 조금 그때그때 어떤 해박 기업들의 그런 기술 훈련에 대한 니즈들을 좀 반영하는 그런 훈련들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아까 포스코 리더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대기업들의 그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 운영의 복잡함, 그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지원되는 금액의 자금, 그런 부분이 아마 말씀해주신 내용의 가장 큰 부분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걸 처음에 이제 그 진입하려고 시도해서 접근하는 쪽은 아마 교육부서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교육부서의 어떤 가려운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제도를 고용부에서 좀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주 훈련을 할 때 그 훈련 지원, 사업주 훈련 지원비를 지금 대기업은 이제 40%니까 그것들을 조금 뭐 콘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인 데는 좀 상회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대기업 그 인원들을 실제 이제 그 공동훈련센터 훈련 과정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좀 준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만약 그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한다 그러면, 이게 아마 대기업 전체 차원에서는 그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교육부서에서 그 경영진들을 설득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굴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그 이번에 자율공동훈련센터, 특히 이제 한 3, 4년 정도 됐는데 지금 자율공동훈련센터에 진입하신 그 공동훈련센터들도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특히 그런 그 공동훈련센터에게는 다시 한번 그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제 의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김호연 국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우수 오전에 우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48개 공동훈련센터 축하드리고, 또 오후에도 자율 공동훈련센터, 굉장히 어렵죠. 우수 공동훈련센터보다 어려운 자율 공동훈련 선정한 19개 기관들 진심으로 먼저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공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고용부에 이제 센터 업무 위탁 받아서 지금 실행하는 입장에서, 오늘 그 토론의 주제에 나온 내용들 상당히 묵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또 헤쳐나가야 할 부분들, 그러나 이제 어떤 변화의 폭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봤을 때, 특히 오늘 뭐 저희들이 상반기 금년 상반기에도 과거에 이제 자율공동훈련센터가 있었지만은 거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거의 퇴보된 상황에서 뭐 혜택이라든가 특히 뭐 우대 방안에서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뭐 효율화 방안 만들고 또 금년 상반기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걸 또 제도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먼저 또 이영민 교수님하고 또 조영준 리더님이 발제하신 내용 중에 혹시 정책적인 어떤 실행력 부분에 관해서 의견들을 간략하게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자율공동훈련센터라고 평을 하지만은 결국 저희들이 140여 개 컨소시엄 전체 공동훈련센터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어떤 부분이 아닌가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뭐 자율공동훈련센터로 해서 뭐 20-30개를 매년 뭐 2년 연속 20% 들면은 그만큼 혜택을 들고 뭐 그 기타 나머지 공동훈련센터는 뭐냐라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뭔가 어떤 레벨업은 반드시 특히 20년 이상 어떤 운영하고 있는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이기 때문에 그건 단기적인 어떤 유인책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앞으로 이런 우수한 어떤 공동훈련센터 신뢰하고 그리고 그들의 훈련 환경을 좀 제공하고자 이런 관련된 혜택들은 더욱 더 많았으면 좋고 또 이러한 공동훈련센터가 좀 확대됐으면 하는 그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나 좀 한편으로는 봤을 때 이런 그 유인 효과지만은 아까도 이영민 교수님이 생물성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자율공동훈련센터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 물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기관들은 대부분 굉장히 오래된 기관일 겁니다. 어떤 경우는 10년 이상, 작게는 뭐 3, 4년 운영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기관들이 또 맏형이나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저희들이 엊그제도 한번 그 최근에 좀 부진 기관하고 미팅도 한번 가져봤었지만은 신규 어떤 진입 기관들이 상당히 그 초기에 안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또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그 또 계속적으로 또 부진한 기관들이 나름대로 또 매년 계속 부진한 기관들도 있고 그래서 부진한 기관들의 또 실적도 개선시키고 신규 기관의 기관 운영 차원이나 사업 실적자 차원의 안착을 위해서 맏형의 그런 역할, 우수 기관의 그런 역할, 다시 말하면은 어떤 멘토 역할이었잖아요. 멘토 역할을 제도적으로 좀 그걸 정착시켜서 그분들이 올라와서 전체적인 공동훈련센터의 수준들이 레벨업 되는 게 필요치 않겠냐. 그 역할의 선봉장에 자율공동훈련센터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도 가져보고요. 또 하나 그 기관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대중상생이나 전략형 이런 중소기업들의 상생, 동반상생이라든가 이런 협력 차원들을 결국 매년 답답하지 않고 어떤 우수한 어떤 BP 사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이 당연히 된 것이지만은 협약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 넣으시고 거기에다 기업 맞춤형 훈련이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훈련 과정 즉 계속 또 추가적으로 그 오늘 발제하신 이영민 교수님 그 말씀 드렸지만은 훈련 과정 심사 부분들도 자율적으로 알아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결국 스스로 그 부분들이 더 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정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좀 발굴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자율공동훈련센터가 확대되고 결국 그거에 더 나아서 우리 전체적인 컨소시엄의 역량들이 높아가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제 훈련 성과 관리 쪽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영민 교수님도 그 뭐 성과 포뮬러 목적 중심의 어떤 그 성과 평가 체계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거는 저희들도 받아들입니다. 다만 지금의 이제 현재 성과 지표 체계 자체가 아시다시피 일부 기관들의 좀 불만도 많이 있고 이게 결국 지금 공동훈련센터가 20년을 지난 시점 미래 20년을 갔을 때 이 체계가 맞는지 여부는 한번 더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고용부와 공단이 좀 그 고민 중에 있고 이 부분은 또 연구 과제로도 진행할 그런 예정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 지표 설정이 굉장히 이 사업 방향을 잘 끌고 가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을 끌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 방향성과 또 효과성을 실제적으로 정확히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설정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 결과가 뭐 어떤 상을 주고 또 뭐 어떤 뭐 퇴출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네거티브 부분보다는 좀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연도의 성과를 좀 더 업시키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평가 체계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하반기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서 할 때 이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자율공동훈련센터가 더더욱 많은 의견들을 또 개진을 해주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뭐 훈련 제한 범위, 뭐 경영의 사무 분야 이런 부분들도 좀 가급적이면 인정을 해주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또 이렇게 또 포스콘 리더님이 또 주셨는데 이 부분은 맞습니다. 좀 ESG 요즘 또 나름대로 또 화두인 그런 부분에 사회 전반전에 필요한 그런 또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용보건공단이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만 이 부분이 너무 또 확대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훈련비의 모수를 또 차지하는 부분이 또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유형 부분들은 사업 유형 통합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오시고 저희도 고용부나 공단도 그 부분은 또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어떤 지표상에서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동훈련센터와 같이 앞으로 고민해야지 뭐 고용부나 공단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계속 그 의견들을 좀 많이 들어서 공동훈련센터가 앞으로 20년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런 자율 공동훈련센터의 취지에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예, 세 분 토론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동열 교수님께서는 현장 니즈를 반영한 어떤 사업 운영 개선이 필요함과 자율의 본질에 있어서 행정 규제 중심에서 운영 기획 중심으로 좀 방향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수 일반 공동훈련센터 간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안지선 위원님께서는 이런 그 교육 훈련이 여유 있을 때 먹는 보약이 아닌 생존에 필요한 이제 밥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훈련센터 간에 차별적인 이런 혜택을 부여해야 될 것이고, 또 혜택을 줄 때 이것이 어떤 인센티브 보상 측면인지 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요인인지 그런 점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우현 국장님께서는 환경 변화에 맞춰서 이러한 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요. 또 공동훈련센터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혜택을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런 성과 평가가 상벌 목적이 아닌 사업 운영의 개선과 피드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성과 지표를 이제 만들고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세 분 지정 토론자님 의견과 뭐 여기에 대해서 두 분 발제자님들의 간단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 내용을 들었고요. 뭐 익히 말씀드려서 요약하자면 지당하신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발제하셨던 내용과 토론 내용을 종합해서 제가 좀 들었던 생각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어쨌든 그 자율공동훈련센터의 어떤 중장기 발전 방안이나 비저닝하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이든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서 이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고 자율공동훈련센터를 어떻게 방향성 있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지금 자율공동훈련센터들이 할 수 있는 기관의 역량이나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훈련 운영과 훈련 관리, 그리고 아까 훈련 기획, 수요 조사 발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잘하는 사례들을 발굴해서 사례집을 만들거나 컨설팅 같은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공동훈련센터가 오셔가지고 좋은, 그리고 평가도 잘 받으시는데 왜 잘 받는지 일반 공동훈련센터들도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자료로 만들어서 좀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제를 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학계에 계시거나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공동훈련센터에서 역할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우리가 컨소시엄 사업을 20년, 이제 21년째로 진행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애로라든지 그리고 단계별로 각 공동훈련센터별로의 어떤 기능들, 그리고 역할들, 그리고 또 실제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려 해도 많은 찾을 수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인용된 자료를 저도 현업에 바쁘다는 핑계로 인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고용노동부에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시고 공단에 이제 이사님도 와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직업능력 개발의 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참여들이 지금 보면 99.9%가 중소기업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50여 %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2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만의 라운드를 운영하고 있는지 않는가, 정말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있는 많은 좀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업체들도 많이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리의 발자취가 좀 미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공동훈련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준서 상생인력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스코가 의장사로 와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요.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막중한 그 책임감이 들긴 하는데, 그 기관에서 앞서 제가 말미에 멘토링 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향된 상향 평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율공동센터는 그 기반을 구축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우리 고용부하고 공단화가 만들고, B등급, C등급 있는 그런 어떤 기관들은 A등급 맞는 기관에서 자꾸 이끌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나 열악해 있는 그 기관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가 잘 이끌어서 저변까지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해서 정말로 20년대 컨소시엄 사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제에 이어 마무리 코멘트까지 감사드립니다. 벌써 정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과 포럼은 공동훈련센터의 자율성 강화와 컨소시엄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금요일 오후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성과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컨소시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나눠주신 좌장을 포함 6분의 패널 모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우수자율공동훈련센터 시상식 및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자리하셔서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신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 우리나라를 넘어 대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모델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박하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6분 모두 단상에서 내려오지 마시고요. 잠시만 자리에서 대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